내 나이 환갑이 되더래. 나는 내 삶이 소리 없이 바스러지고 있음을 느꼈다. 남편 박재성은 평생을 대학 강단에서 보낸 존경받는 교수였다. 그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자신의 서재라는 성 안에서 죽은 언어와 낡은 역사책들과 함께 고고한 황혼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성에 보이지 않는 시녀였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언제나 책 냄새와 정적,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세계는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감정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은 내가 가꾸는 베란다의 작은 정원뿐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정원으로 나갔다. 방울토마토의 노란 꽃을 들여다보고 바질 잎의 향긋한 냄새를 맡고 서툰 솜씨로 기어오르는 오이 넝쿨의 터주었다. 나는 나의 식물들에게 말을 걸었다. 밤새 춥지는 않았니? 목이 마르구나. 물 많이 마시렴. 남편은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가끔 책을 들고 베란다에 나왔지만 그의 눈은 내 꽃들을 단 한 번도 담아내지 않았다. 그는 아름답게 핀 장미꽃 바로 옆에 서서도 내게 내 돋보기 안경 못 봤소 하고 물을 뿐이었다. 나와 나의 정원은 그의 학문 세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투명한 배경과도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 무관심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베란다에서 직접 키운 허브를 곁들인 건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식탁에 두꺼운 책을 함께 가져왔다. 여보, 국화가 참 예쁘게 피었어요. 보고 오셨어요. 내가 말을 걸면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혹은 하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우리는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각자의 섬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음식 식는 소리와 남편의 책장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떠다녔다. 그런 나의 유일한 기쁨은 아파트 단지 내에 버려진 땅을 몰래 가꾸는 것이었다. 관리사무소도 포기한 쓰레기와 잡초만 무성하던 작은 공터. 나는 그 흉물스러운 공간이 늘 마음에 걸렸다.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모두가 잠든 새벽에 호미와 물뿌리개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다. 나는 고향집에서 가져온 간단한 농기구로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냈다. 음식물 쓰레기로 직접 만든 퇴비를 가져다 흙에 섞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베란다에서 씨앗부터 키워낸 생명력 강한 메리골드와 코스모스 씨앗을 그곳에 뿌렸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나는 그 버려진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의 쓸모를, 나의 존재 이유를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냉담한 공기에 지쳐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어머니, 즉 나의 외할머니 때부터 물려내려온 우리 집안의 보물이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나무 향과 함께 나의 잊혀진 과거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상자 안에는 보석이나 돈 대신 수십 개의 작은 한지 봉투들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이제는 종묘상에서도 구할 수 없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토종 씨앗들이 잠들어 있었다. 오색 옥수수, 달맞이콩, 진홍빛 동가박, 할머니의 고운 글씨로 쓰인 이름들, 그리고 그 씨앗들 아래에는 낡고 바랜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텃밭 일지였다. 그 안에는 지금의 농업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 가득했다. 나는
공책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장미와 마늘은 좋은 벗이다. 이 둘을 함께 심으면 마늘의 강한 향이 장미의 연한 잎을 노리는 진딧물을 쫓아낸다. 벌과 보리지는 서로를 사랑한다. 보리지를 심으면 벌이 모여들고 그 벌들이 너의 정원 전체에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농사기술이 아니었다. 식물과 곤충, 땅과 하늘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돕고 하나의 거대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깊고 아름다운 철학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할머니에게서 배웠다. 한때 나는 흙과 식물의 언어를 이해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서울로 시집와 저명한 교수의 아내가 되면서 나의 그 재능은 설 자리를 잃었다. 교수 사모님이 흙이나 만지고 다니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에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이 오동나무 상자 안에 봉인해버렸던 것이다. 나는 상자 뚜껑을 닫았다. 마음 한구석에 깊고 아득한 그리움이 차올랐다. 이 상자 안에는 살아있는 지혜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창밖의 저 도시는 온통 콘크리트와 단절, 그리고 외로움뿐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땅의 언어를 셔츠버린 지 오래다. 그들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벌과 나비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남편 역시 나라는 사람의 언어를, 내 마음의 정원이 어떻게 시들어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가꾼 베란다 정원을, 그리고 내가 몰래 가꾸기 시작한 저 버려진 땅을 생각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저항이자 이 삭막한 도시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결혼 40주년 기념일 아침, 나는 아주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오늘은 바로 그날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남편 박재성은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여보, 내가 은퇴만 하면 당신 평생 소원인 세계 정원 여행 꼭 시켜주겠어. 영국의 시싱커스트도 가고 네덜란드의 코에케노프도 갑시다. 그의 그 약속은 나의 고단했던 삶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의 밧줄이었다. 나는 그날을 위해 낡은 여행 잡지를 오려 모으고 세계의 아름다운 정원들에 대한 책들을 읽으며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 마침내 그가 은퇴했고 오늘이 바로 그 약속이 현실이 될 첫날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장을 봐서 남편과 아들 내외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잔치상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의사인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예쁜 케이크를 사들고 도착했다. 집안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오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남편이 와인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우리 여행에 대한 발표를 하려는 것이리라. 자, 다들 주목해 주시오. 남편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언제나처럼 교수다운 무게 잡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이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오.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친 강단에서 물러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지. 그는 나를 한번 흘깃 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하더군. 평생의 수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2의 기회 말일세. 그래서 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나의 필생의 역작을 집필하는 데에 바치기로 결심했소. 바로 신라시대 향가의 언어학적 계보에 대한 종합적 고찰에 관한 책일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향가,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정원 여행은 우리의 약속은. 남편은 자신의 원대한 포부에 도취되어 나의 얼어붙은 표정은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어나갔다. 이 작업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대장정이 될 걸세. 수많은 고서와 자료들을 구입해야 하고 온전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내가 계산해보니 우리의 노후 자금을 쓰면 앞으로 몇 년간은 다른 걱정 없이 이 연구에만 매달릴 수 있을 것 같더군. 그의 말이 내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우리의 노후 자금. 그 돈은 나의 꿈을 위해, 우리의 약속을 위해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그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돈을 자신의 책을 위해 쓰겠다고. 이렇게 나의 40주년 결혼기념일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 지훈이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 정말 멋진 계획이세요. 그런 책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위대한 유산이 될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여행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박힌 비수에 소금을 뿌렸다. 나의 꿈은 내 아들의 눈에는 그저 흘려보내는 여행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 앞에서 어머니의 소박한 꿈은 너무나도 하찮았던 것이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모두가 내가 자랑스러운 남편을 둔 현명한 아내로서 기쁘게 동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기대라는 감옥에 갇혀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입게는 지난 40년간 수없이 연습해온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럼요, 여보, 당신의 책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축하해요. 내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멀게만 들렸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축하 케이크는 거의 그대로 남아 식탁 위에서 우리의 40주년을 조롱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가 같이 보기로 했던 정원들은요, 영국에 있다는 약속했잖아요. 남편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책을 뒤적이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은희 씨,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하시오. 그건 그냥 우리가 심심할 때 하던 한가한 소리 아니었어. 즐거운 상상이었지. 하지만 이 책은 나의 평생이 걸린 진지한 학문적 과업이요. 내 인생의 역작이라고. 정원은 그냥 정원일 뿐이지. 요즘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사진으로 다 볼 수 있어. 그의 마지막 말은 내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즐거운 상상, 한가한 소리, 나의 평생 소원은 그에게는 단 한 번도 진지한 약속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저 아내를 달래기 위한 헛된 희망 고문이었을 뿐이다. 나는 그 순간 완벽하게 깨달았다. 돈이나 여행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 이 집에서 이 남자에게 나는 단 한 번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다.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인생은 그의 위대한 학문 앞에서 언제나 하찮고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을 뿐이다. 나중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남편과 아들의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서
그들을 빛내주기 위한 조연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연극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조차 나를 위한 독백은 단 한 줄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내 작은 정원 앞에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달맞이꽃이 노란 꼬집을 소리 없이 피워내고 있었다. 식물들은 내가 돌봐주는 만큼 정직하게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내 안에서 지난 60년간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단단한 껍질을 깨고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차갑고도 명징한 분노였다. 나는 더 이상 오지 않을 나중을 위해 오늘의 나를 희생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빈 약속에 내 남은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이주는 그렇게 하나의 환상이 죽어버린 그날 밤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짐을 꾸리기도 전에 나의 마음이 먼저 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의 그 밤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남편 박재성은 자신의 원대한 집필 계획에 몰두하며 서재라는 동굴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다. 그는 나와의 대화를 멈췄고 나는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멈췄다. 한 지붕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의 작은 베란다 정원은 이제 나의 그 거대한 슬픔을 담아내기엔 너무나도 비좁았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위안을 얻지 못했다. 나의 마음은 내 인생처럼 황량하게 버려진 땅을 원했다. 그래서 나는 아파트 단지 뒤편의 그 버려진 공터로 향했다. 그곳은 모두가 외면하는 아파트 단지의 흉터 같은 공간이었다. 쓰레기와 잡초가 뒤엉켜 있었고 딱딱하게 굳은 땅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쓸모없고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 나는 그날부터 내 안에 들끓는 슬픔과 분노를 그 땅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새벽녘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나는 낡은 호미와 괭이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다. 딱딱한 땅을 파헤치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깊이 뿌리박은 잡초들을 뽑아내는 고된 노동은 역설적이게도 내게 위안을 주었다. 흐르는 땀방울이 내 눈물을 대신했고 쑤시는 허리의 통증이 내 마음의 아픔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밭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한 뼘 한 뼘 갈아엎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에서 직접 만든 퇴비를 가져와 땅에 섞었다. 그리고 외할머니의 낡은 공책에 적힌 지혜를 펼쳤다. 나는 더 이상 그저 예쁜 꽃을 심지 않았다. 나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를, 작은 우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토마토 옆에는 금잔화를 심어라. 금잔화의 뿌리는 토마토를 괴롭히는 해충을 쫓아낸다. 나는 토마토 모종 옆에 금잔화 씨앗을 뿌렸다. 오이와 상추는 좋은 이웃이지만 감자는 외로움을 타는 작물이니 멀리 떨어뜨려라. 나는 작물들의 궁합을 생각해 각자의 자리를 정해주었다. 라벤더와 로즈마리의 향기는 벌과 나비를 부른다. 벌과 나비는 너의 정원에 생명의 입맞춤을 전할 것이다. 나는 정원 곳곳에 향기로운 허브들을 심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버려졌던 땅은 형형색색의 꽃과 싱그러운 채소, 그리고 향기로운 허브들이 어우러진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벌과 나비가 날아들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나의 작은 정원은 이 삭막한 아파트 단지 속에서 유일하게 진짜 자연의 소리를 내는 곳이 되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기 쓰레기장이
언제 저렇게 예쁜 화원으로 변했대. 누가 저렇게 가꿔 놓은 건지.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마침내 나의 비밀 작업은 아파트 부녀회장의 눈에 띄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내가 흑투성이 손으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부녀회장이 몇몇 아주머니들과 함께 내게 다가왔다. 최은희 씨, 이게 다 최은희 씨 솜씨였군요. 어머 어머,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신의 손이라도 다녀간 줄 알았잖아요.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마침 시청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정원 만들기 대회를 연다는 공고가 붙었던 것이다. 최은희 씨가 우리 아파트 대표로 이 대회에 나가야 해요. 무조건 1등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아파트의 명예를 걸고 꼭 나가주세요. 나는 극구 사양했다. 저는 그냥 좋아서 한 일일 뿐입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건 질색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등살에 나는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며칠 후 대회 담당자인 젊은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위해 우리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연, 도시계획과 소속의 젊고 열정적인 주무관이었다. 그녀는 이미 수십 개의 아파트 정원을 둘러본 후였고 대부분의 정원들이 비슷비슷한 펜지꽃과 철쭉으로 꾸며진 개성 없는 모습에 약간은 지쳐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작은 정원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전공한 그녀의 전문가적인 눈은 곧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다.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 다양한 작물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병충해가 하나도 없죠? 보통 이 정도 규모면 진딧물이나 응애가 끼기 마련인데. 그리고 농약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요. 그녀는 전문가의 눈으로 정원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이 정원에 어떤 특별한 원리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저기 저 바지를 토마토 바로 옆에 심으신 이유 같은 거요.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깜짝 놀랐다. 나의 이 촌스러운 지혜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난 것이다. 나는 수줍게 외할머니의 공책에 적혀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바질의 향이 토마토의 해충을 쫓아주고 금잔화의 뿌리가 흙 속에 나쁜 균을 죽이며 콩과 식물이 땅의 질소를 공급해준다는 식물들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 설명이 이어질수록 한소연 주무관의 눈은 점점 더 커지고 존경심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건 그냥 정원이 아니네요. 이건 완벽한 하나의 생태계예요.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식물들 스스로가 서로를 돕고 지키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농법이라고요. 어르신, 대체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나는 그녀의 반응에 오히려 내가 더 당황스러웠다. 그때였다. 도서관에 다녀오던 남편 박재성이 아파트 입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작은 소동을 발견했다. 그는 아내인 내가 젊은 여자 공무원과 몇몇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는 나와 한소연 주무관이 나누는 대화를 잠시 듣고 있었다. 생태계, 공생관계, 지속가능성 같은 단어들이 그의 귀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에는 아내가 또다시 쓸데없는 흙장난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어휴, 한심하긴 그깟 흙 파는 게 뭐라고 저렇게들 호들갑이야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가진 위대한 지혜의 가치를, 자신의 아내가 방금 세상과 소통하는 첫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지만 한소연 주무관은 그런 내 남편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선생님, 그녀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에요. 이건 해답입니다. 이건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예요. 해답, 미래. 내 평생의 꿈이 한가한 소리로 치부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의 열정을, 나의 지혜를,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일군 기적의 땅 한가운데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막 열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공동체 정원 만들기 대회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나의 작은 정원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상을 차지했다. 시상식 날, 나는 아파트 주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구청장이 수여하는 상패와 얼마간의 상금을 받았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 이름, 최은희, 석자로 받은 첫 번째 상이었다. 나는 쑥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쁨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남편 박재성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트로피와 상장을 보더니 꽃 좀 심었다고 상까지 주다니 참 한가한 세상이야라며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그의 눈에 나의 성공은 여전히 하찮은 놀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성공은 내 인생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조약돌이 되었다. 며칠 후 한소연 주무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무리한 부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서울시청 별관 옥상 정원 조성 사업 계획서였다. 그녀는 사정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한 녹색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청 별관의 넓은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려 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조경 설계 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맡겼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그들은 옥상에 최고의 흙을 실어 나르고 가장 비싼 나무와 꽃들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죽어버렸습니다. 옥상의 강한 바람과 또 애약볕을, 온실 속의 화초들은 견뎌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시청 옥상은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사막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골칫거리죠. 그녀는 나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콘크리트 위에 정원을 억지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십니다. 선생님은 흙 자체를 살려내고 식물들이 스스로 살아남는 생태계를 만드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의 지혜가 이 죽어버린 공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십시오. 나는 계획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파트 뒤편에 작은 공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규모. 서울시 전체가 주목하는 사업. 나는 손사래를 쳤다. 주무관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식물을 좋아하는 평범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선생님, 한 주무관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식물을 심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심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입니다. 외할머님의 지혜가, 선생님의 손길이 이 도시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 지혜가 선생님 한 분의 기억 속에만 머물다가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내 심장을 때렸다. 나의 열정을 한가한 소리로 치부했던 남편의 목소리와 나의 지혜를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해 주었던 이 젊은 공무원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바로 그때 시청에서는 옥상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새로운 책임자로 아마추어 정원가인 나 최은희를 위촉했다는 작은 보도자료를 냈다. 그 소식은 곧장 이전 옥상 정원 프로젝트를 실패했던 조경회사 그린스케이프의 초의 이사귀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시청의 새로운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언론에 떠벌리고 다녔다. 그는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동네 꽃밭 가꾸기 대회에서 상 하나 탔다고. 시의 중요 프로젝트를 아마추어 주부에게 맡기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며 혈세 낭비입니다. 그곳은 과학적인 토양 분석과 공학적인 설계가 필요한 곳이지 할머니의 손맛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저는 그 결과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의 오만한 인터뷰 기사는 내 아들 지훈이의 눈에도 띄었다. 지훈이는 기사를 보자마자 패닉에 빠져 내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아버님도 지금 길길이 날뛰고 계세요. 엄마가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요. 제발, 더 늦기 전에 제발 그만두세요. 아들의 절규에 이어 남편의 분노가 나를 덮쳤다. 퇴근하고 돌아온 그는 신문지를 내 앞에 던지며 소리쳤다. 당신 정말 이럴 거요. 박 교수의 아내가 명문가의 며느리가 저작거리 광대처럼 시청 옥상에서 흙 파는 노역을 하겠다고 당신은 정식 교육도 학위도 없잖소. 당신은 반드시 실패할 거고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오. 당장 그만두시오. 그는 나에게 명령했다. 지난 40년간 나는 언제나 그의 명령에 복종해왔다. 그의 세계가 나의 세계였고 그의 체면이 나의 체면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난 40년간 나는 박 교수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세계를, 당신의 책을, 당신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거나 그것을 존중해 준 적이 없었지요. 나는 창밖에 내 작은 정원을 가리켰다. 이 정원은 나의 세계입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이 일을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최은희라는 내 이름으로 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최초의 반역이었다. 나는 한소연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수락했다. 그녀는 나의 방패가 되어 시청의 온갖 관료주의와 행정 절차를 막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프로젝트의 심장이 되기로 했다. 며칠 후 나는 처음으로 시청 별관 옥상에 올라갔다. 그곳은 최 이사의 말처럼 콘크리트 사막이었다. 사방이 뻥 뚫려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햇볕은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죽은 흙과 말라비틀어진 잡초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누구라도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말할 만한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황량함 속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죽은 흙 한 줌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흙 속에 잠들어 있는 생명의 숨결을 느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폐허라고 보겠지. 하지만 내 눈에는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대지가 보일 뿐이다. 옥상 정원을 둘러싼 전쟁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옥상 정원 프로젝트는 거대한 도전 그 자체였다.
나는 한소연 주무관과 함께 가장 먼저 흙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비싼 상토를 사서 붓는 대신 도시 근교의 농가에서 볏짚과 낙엽, 그리고 건강한 부엽토를 대량으로 구해왔다. 시청 직원들은 어리둥지설해하며 어르신, 이런 걸로 정원이 만들어집니다까 하고 물었다. 나는 외할머니의 일지에 적힌 대로 1000겹의 이불을 덮는 방식으로 밭을 만들었다. 밭의 맨 아래에는 굵은 나뭇가지를, 그 위에는 마른 낙엽을, 다시 그 위에는 퇴비와 흙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살아있는 유기물들이 서로 섞이고 분해되면서 흙 스스로가 숨을 쉬고 물을 머금고 양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되어가도록 돕는 자연의 방식이었다. 그 과정은 고되고 더뎠다. 수십 톤의 흙과 유기물을 옥상까지 나르고 밭을 만드는 일은 웬만한 건설 현장 못지않았다. 나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흙과 땀으로 늘 축축했다. 한소연 주무관은 나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흙을 만질수록, 땀을 흘릴수록 내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씨앗을 심을 때도 나는 나의 원칙을 고수했다. 나는 보기 좋은 꽃들만 나란히 심지 않았다. 나는 식물들의 궁합을 고려해 서로를 돕고 지키는 식물 공동체를 만들었다. 옥수수와 콩, 호박을 함께 심어 서로의 양분이 되게 했고, 해충이 싫어하는 향을 가진 허브들을 밭 곳곳에 심어 천연 방충망 역할을 하게 했다. 하지만 나의 이 고요한 전쟁은 세상의 것엔 비바람을 마주해야 했다. 그린스케이프의 최이사는 언론을 이용해 내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시사 주간지에 감성 농업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옥상 정원 프로젝트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나 공학적 근거 없이 한 아마추어 주부의 손맛과 민간 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지극히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식물의 뿌리가 건물의 방수층을 훼손할 수도 있으며 비과학적인 퇴비 사용은 오히려 해충과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시민의 혈세가 한 노인의 정은대적인 취미 생활에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의 글은 논리적인 척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의 오만함과 내 대한 뿌리 깊은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시청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한소연 주무관은 매일같이 감사실에 불려가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그 기사는 내 가족에게도 날아들었다. 남편 박재성은 신문에 실린 최 이사의 칼럼을 오려 와 내 눈앞에서 흔들어댔다. 이것 좀 보시오. 전문가들이 모두 나와 같은 말을 하고 있잖. 소 당신의 그 어리석은 고집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내가 말했지. 당신은 실패할 거라고. 당장 그만두시오. 아들 지훈이도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애원을 넘어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엄마, 제발요. 병원 동료들이 저만 보면 엄마 얘기를 해요. 자네 어머니, 요즘 유명인이시던데 하고 비꼬는데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일을 만드세요? 온 세상이 나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 고독감과 압박감 속에서 나는 수없이 흔들렸다. 한밤중 텅 빈 옥상에 홀로 앉아
내가 정말 틀린 걸까? 모두의 말대로. 나는 그저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하고 자문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 위기는 외부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자연 또한 나의 한계를 시험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어린 모종을 옮겨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때 이른 폭염이 서울을 덮쳤다. 옥상은 지상의 2배로 뜨거웠다. 콘크리트 바닥은 불타는 프라이팬과도 같았다. 어린 식물들이 시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어도 흙은 금방 바싹 말라버렸다. 최 이사가 예언했던 실패가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다. 선생님, 안 되겠어요. 비싼 자동 관수 시스템이라도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한소연 주무관이 울상이 되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다시 외할머니의 일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여름 가뭄을 이기는 지혜에 대한 해답이 적혀 있었다. 가뭄의 해답은 더 많은 물이 아니라 흙을 덮어주는 그늘에 있다. 나는 즉시 사람들을 동원했다. 우리는 볏짚을 구해와 밭 전체를 두껍게 덮어주었다. 볏짚은 뜨거운 햇볕을 막아 흙의 온도를 낮추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대나무와 얇은 광목천을 이용해 밭 위에 작은 그늘 터널들을 만들었다. 비닐하우스처럼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통하되 강한 햇살은 걸러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방식이었다. 며칠 후 폭염이 물러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볏짚과 그늘막을 걷어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보았다. 나의 작은 정원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더욱 강인하고 푸르게 자라나 있었다. 식물들은 나의 지혜가 만들어준 보호막 아래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 작은 성공은 나의 흔들리던 마음에, 그리고 프로젝트 팀원들의 지친 마음에 새로운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연은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다시 힘을 내어 정원을 가꾸었다. 꽃들은 만발했고 채소들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옥수수는 키가 자랐고 호박 넝쿨은 바닥을 기었다. 죽어있던 콘크리트 사막은 어느새 생명이 넘치는 녹색의 오아시스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옥상에 남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곤 했다. 저 아래 수많은 아파트 창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고독과 싸우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들에게 이 삭막한 도시의 하늘 아래에도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의 정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개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의 정원은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옥상 한가운데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땅의 속삭임이, 식물들의 숨결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콘크리트는 소리치지만 땅은 오직 속삭일 뿐이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기만 하면 된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옥상 정원 개장식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의 작은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토마토는 붉게 익어갔고 오이, 넝쿨은 힘차게 뻗어나갔으며 라벤더와 로즈마리의 향기는 옥상 전체를 감싸 안았다. 나와 한소연 주무관, 그리고 이제는 나의 충실한 제자가 된 시청 직원들은 개장식 날의 완벽한 모습을 위해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의 마음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언제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시기하는 법이다. 일기예보가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이례적인 이상 한파를 예고했다. 개장식을 불과 이틀 앞둔 밤,
서울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4월의 날씨라고는 믿을 수 없는 예보였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연한 잎을 피워낸 우리의 어린 식물들에게 하룻밤의 서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터였다. 그 소식은 즉시 최 이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섰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연은 변덕스럽고 아마추어는 결코 그 변덕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기반이 없는 감성팔이 정원의 비참한 최후를 곧 서울 시민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견된 실패였습니다. 그의 저주와도 같은 말은 내 가족의 귀에도 어김없이 날아들었다. 남편과 아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것 봐, 결국 이렇게 됐지 않소.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은 시청 앞에서, 전 시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벌인 거요, 엄마? 제발요, 지금이라도 몸이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개장식을 취소하는 게 낫겠어요. 제발, 우리 가족 얼굴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마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내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이 깎일 것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은 나의 편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 위에서 또다시 홀로 서 있었다. 모두가 절망하고 나를 비난하고 포기를 종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외할머니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 낡은 텃밭 일지를 통해 오늘의 이 시련에 대한 해답을 남겨주셨기 때문이다. 첫서리를 이기는 지혜. 나는 패닉에 빠진 한소연 주무관과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들에게 나의 계획을 설명했다. 모두 내 말 잘 들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정원에 이불을 덮어줄 겁니다. 나는 우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볏짚과 마른 낙엽을 가리켰다. 땅은 스스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온기가 밤사이의 찬 공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 볏짚으로 모든 식물의 뿌리 부분을 두껍게 덮어줄 겁니다. 땅의 이불이지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추운 시간에 우리는 모든 식물에 아주 가볍게 물을 뿌려줄 겁니다. 네, 선생님, 제정신이세요. 한 직원이 기겁하며 물었다. 물을 뿌리면 더 빨리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순간 아주 적은 양의 열을 방출한단다. 그 미세한 열이 식물의 세포가 완전히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서리를 이겨내던 지혜란다. 나의 차분한 설명에 모두의 얼굴에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밤 옥상 위에서 함께 밤을 새웠다. 우리는 볏짚을 나르고 그늘막을 내리고 새벽을 기다렸다. 살을 애는 듯한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우리의 작은 정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개장식 날 아침이 밝았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 옥상은 온통 하얀 서리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죽음의 다묘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최 이사는 이미 도착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실패가 예견된 현장을 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관중석에 앉은 남편과 아들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개장식이 시작되고 시장의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한소연 주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내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담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신호에 맞춰 직원들이 정원을 덮고 있던 볏짚과 서리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서리가 거친 자리에서 드러난 것은 갈색으로 시든 죽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생명의 푸른빛이었다. 식물들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밤사이에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후 더욱 강인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슬과 녹아내리는 서리 방울을 머금은 채 그들은 마치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회색 도시의 심장부, 차가운 콘크리트 사막 위에 믿을 수 없는 녹색의 오아시스가 펼쳐진 것이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감탄하고 환호하고 눈물을 흘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 이사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어졌다가 재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내러티브의 카메라는 다시 관중석의 남편과 아들을 비춘다. 그들은 마치 신의 기적이라도 목격한 듯 넋을 잃고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지식과 상식과 논리가 눈앞에 펼쳐진 저 아름다운 생명의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들은 아내가, 어머니가 실패자가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마법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느낀 부끄러움은 이제 세상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 모든 환호와 갈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시장이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고 기자들이 내게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나는 평온했다. 나는 조용히 밭으로 걸어가 잘 익은 방울토마토 하나를 땄다. 콘크리트 사막에서 나의 지혜와 정성으로 키워낸 루비처럼 붉고 영롱한 보석이었다. 나는 그것을 허공에 들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도시의 수학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나의 명예는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저 살아있는 생명들 스스로가 증명해주고 있었다. 옥상 위의 기적.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은 나의 작은 정원을 그렇게 불렀다. 나의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서울 전체에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아마추어 주부라고 부르지 않았다. 언론은 내게 도시 생태학자, 흙의 마술사와 같은 거창한 별명을 붙여주었다. 나의 정원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그린스케이프의 최 이사는 자신의 예언이 처참하게 빗나가자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의 회사는 시의 다른 프로젝트 수주에서도 연이어 탈락했고 그의 전문가로서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할머니의 손맛이 그의 과학적 데이터를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것이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 박재성과 아들 지훈이는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연일 내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동료 교수들과 의사들은 이제 그들을 만나면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나의 안부를 물었다. 자네 아내분 정말 대단하시더군. 아버님, 장모님께 비법 좀 전수해달라고 해주세요. 그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는 가시방석과도 같았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아들의 어설픈 사과를 말없이 받아주었다. 아들의 마음은 진심이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아들이 아니라 지난 40년간 나의 세계를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나의 남편이라는 것을. 남편 박재성은 그날 이후로 서재라는 자신의 성 안에 더욱 깊이 집거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에 난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며칠 후 서울시장과 한소연 주무관이 나를 시청으로 정식 초청했다. 시장은 내 손을 잡고 서울시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선생님의 옥상 정원은 이제 우리 서울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며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옥상 정원을 서울시 도시생태체험센터의 중심지로 지정하고 선생님을 초대 센터장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위대한 지혜를 더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만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대형 온실을 지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만의 온실, 내가 평생을 꿈꿔왔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보지도 못했던 꿈.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세계가, 나의 철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 나의 온실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곳이 단순히 희귀 식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그곳이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생명의 신비를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랐다. 외할머니의 토종 씨앗들을 보존하는 씨앗 도서관도 만들고 도시인들이 주말마다 와서 자신만의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도 만들고 싶었다. 나의 꿈은 그렇게 도시 전체의 꿈으로 커져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옥상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았을 때였다. 토마토는 주렁주렁 열렸고 오이는 탐스럽게 자랐으며 꽃들은 만발하여 벌과 나비들을 불러 모았다. 나는 그곳에서 방문객들에게 식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정원으로 들어섰다. 남편 박재성이었다. 그의 손에는 늘 들려있던 두꺼운 책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서려있던 지적인 오만함 대신 낯선 겸손함과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내가 평생을 무시해왔던 나의 세계로 순례자처럼 찾아온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안내하는 대로 정원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의 꽃들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하는 이야기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 꽃 이름이 왜 며느리 밑집게인 줄 아시오? 꽃집 아래 가시가 도다. 얄미운 며느리 엉덩이나 긁으라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구먼. 하지만 사실은 이 풀이 산모의 산후조리에 아주 좋은 약초라오. 저기 저 옥수수와 콩, 호박이 왜 함께 자라는지 아시오? 옥수수는 콩이 타고 올라갈 기둥이 되어주고 콩은 땅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호박의 넓은 잎은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지. 저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라오.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작은 정원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평생을 책 속에서 죽은 사람들의 말을 연구하며 살았소. 나는 지식이란 오직 그곳에만 존재한다고 믿었지. 나의 지성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소. 하지만 나는 장님이었소.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평생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은 바로 내 옆에서 손으로 직접 생명을 창조하고 자연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가한 취미라고 불렀소. 내가 당신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지난 40년간 당신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진짜 바보는, 진짜 무지한 사람은 바로 나였소. 은희 씨, 그의 사과 내가 평생을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내 마음속에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땅은 아주 인내심이 강하답니다. 박재성 씨,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도 언제나 새로운 봄을 준비하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 땅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나의 사과를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잘 익은 딸기 하나를 따서 그에게 건넸다. 그는 감사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우리는 한동안 편안하지만 애틋한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르치려 드는 교수가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세계에 찾아온 겸손한 학생이었고 나는 내 영역의 온전한 주인이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을 위한 주춧돌은 그렇게 단단하게 놓이고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의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고 세상은 나를 더 이상 평범한 주부로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도시 농업과 생태 정원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이자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지어진 나의 온실, 은희의 지혜 정원은 이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식물원이 아니었다. 외할머니의 토종 씨앗들이 잠들어 있는 씨앗 도서관이 있었고 아이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생명의 신비를 배우는 어린이 첫 텃밭이 있었으며 도시인들이 주말마다 와서 자신만의 작은 농사를 짓는 공동체 텃밭이 있는 살아있는 배움의 공간이었다. 나의 하루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아파트에서의 고독한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나의 온실로 출근했다. 그곳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연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일은 내게 더 없는 기쁨과 보람을 주었다. 나는 60년 만에 비로소 나의 진짜 직업을 찾은 것이다. 오늘도 지혜 정원의 어린이 교실에서는 도시의 아이들이 흙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흙이 손에 묻는 것을 싫어하고 벌레를 보고 기겁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능숙한 솜씨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있었다. 선생님, 제 방울토마토에 꽃이 폈어요. 선생님, 여기 지렁이가 있어요. 땅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실감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식물 키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기다림의 미학과 자연과의 공존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틈에는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아들 지훈이는 이제 주말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의 온실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어머니의 꿈을 폄하하던 어리석은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
든든한 아들이자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할머니에게서 흙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더없이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 이 씨앗 심으면 정말 수박이 열려요. 손주 녀석의 질문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흙의 작은 구멍을 파고 씨앗 하나를 조심스럽게 넣어주었다. 그럼, 하지만 네가 매일 사랑으로 돌봐줘야 한단다. 햇볕도 쬐어주고 물도 주고 예쁜 말도 해줘야지. 그러면 이 작은 씨앗이 여름이 되면 너보다 더 큰 수박을 선물해 줄 게다. 아이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동그래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그 수업에는 언제나 한 명의 조용한 조수가 함께했다. 바로 나의 남편, 박재성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재의 고고한 교수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온실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나의 묵묵한 조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아이들을 위해 무거운 흙 자루를 나르고 서툰 솜씨로 물뿌리개를 채우며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언제나 저만치 뒤에서 존경과 흠모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새로운 세계의 지혜를 배우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지훈이네 가족과 나와 남편, 우리는 온실 안에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가 직접 키운 토마토와 오이를 나누어 먹었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완벽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다. 남편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세계의 정원들로 데려가 주겠다는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구려. 나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눈을 반짝이는 손주들. 그런 우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들. 그리고 기꺼이 나의 조수가 되어 땀 흘리는 남편.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존중과 이해 위에 새로 쌓아 올린 편안하고 따뜻한 애정이었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과 우리 아들과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함께 흙을 만지고 있는 이 정원, 내게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걸요. 내가 평생을 갈망했던 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원이 아니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나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정원을 그토록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이 묻어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힘있는 나의 손. 나는 이 손으로 절망의 땅 위에서 기적을 일구어냈다.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채워지지 않은 소원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소원을, 나 자신의 행복을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낼 수 있었다. 어쩌면 그의 무심함이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흙냄새와 꽃향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나의 왕국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찬란하고 풍요롭게 무르익고 있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나요? 괜찮습니다. 모든 겨울의 끝에는 반드시 봄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당신의 매화는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